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가을 지나서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도 추운데 이 부동산 시장 열기는 굉장히 뜨겁죠. 어떻습니까?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우리 추석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예. 변화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논란이 변곡점. 이제 꺾일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네. 왜 그런 목소리가 나오냐라고 보면 대구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구광역시에서 서울에서도 나홀로 아파트지만 이제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됐었는데 완판이 되지 않고 이제 네. 남는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런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냥 완판이 되고 계약도 다 됐었는데 지금은 청약은 됐었는데 계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미분양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지점이 오지 않았냐, 꺾일 때가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국내외 경제 상황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뭐 7년 연속 상승을 했고요. 또 테이퍼링도 임박했고 집값도 많이 올라온 피로감도 있어서 변곡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 공공주택 얘기를 좀 지난주에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지난주에 이 공공주택 건립을 두고 뭐 강남구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송파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두고서 진통일고 있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이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송파구 입장에서 보면 성동구치소 때문에 굉장한 불이익을 많이 받거든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잖아요. 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굉장한 불이익을 보다가 이제 그게 철거가 되죠. 이제 철거 계획이 되고 뭔가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당초에는 송파구의 특징이 우리가 롯데타워가 있고 롯데월드가 있어서 상업시설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송파구가 상업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성동구치소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민간 아파트로 개발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집어넣어서 송파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협의가 된 거예요. 서울시하고 송파구청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자리에 공공아파트를 짓겠다.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네. 공공단지 600가구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송파구청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왜 당초 협의대로 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는 공공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동구치소 자리에 공공아파트를 짓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자치구 구청장도 이 공공주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야당 소속인 오 시장은 찬성을 하고 있고 여당 소속인 구청장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좀 정치적인 셈법일까요? 아무래도 충분히 있죠. 지금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국토부 이제 여당은 민주당이고요. 서울시는 야당이죠. 국민의힘인데 의견이 비슷합니다. 정부도 국토부도 지금 공공주택 많은 공공주택이 필요하고요. 성동구치소에 공공주택을 짓기를 원하고 있고 서울시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약을 했잖아요. 30만 호 건설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라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의기투합이 비슷하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또 여당인 성동구청장은 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반발하냐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 협의,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에 편의시설을 지어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 민간 아파트 짓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왜 공공아파트를 짓느냐 네. 라는 반발인데 그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뭐 약간 님비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님비 현상이 나님 마이 백야드잖아요. 예. 내 백야드에 나쁜 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심리가 우리 누구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 핀피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거는 내 앞마당에 들어오고 나쁜 거는 내 뒷마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간 아파트, 고급 브랜드 아파트와 좋은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게 거주 편의성도 좋고요. 내 집값 상승에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분이 없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 협의를 했거든요. 민간하고 민간 아파트 짓기로 주민들하고 다 약속이 끝난 상태인데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가 뒤집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는 아니고요. 구청장 입장에서는 제가 구청장이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정부가 사업 지원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 10만 5천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주택 공급을 늘리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네. 국토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요. 빨리 왜 공약을 했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발표를 했고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대책을 발표했고요.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공약을 발표해서 뭔가 이행을 해야 되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자체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지자체 입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는데 이게 충분한 공청회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10년? 20년 동안 협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는 발표부터 하고 보거든요. 일단 지자체하고 기본적으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발표하고 협의를 하려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는 뭐 비판 의견,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냥 협조해 주게 되면 또 내가 얻는 게 뭐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가 일단 있고 기반시설 문제도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도로라든지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도로도 좀 넓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결국 돈 문제가 또 걸리거든요. 그럼 그 돈은 서울시가 낼 것이냐, 또 국토부가 낼 것이냐, 또 구청에서 낼 것이냐, 이게 또 첨예한 문제가 걸리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민들은 또 강력한 반발이 됩니다. 나한테 입주권을 하나씩 주면 아무도 반발을 안 하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반값 아파트들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그런 민간 아파트라든지 공익시설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반대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이게 맞물려지면서 속도가 굉장히 늘어지고요. 착공이 제대로 당초 10만 발표가 있는데 지금 6만 정도가 착공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저는 계속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쉽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주민들이나 자치구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렇죠. 또 이 주택을 늘려야 되는 이 상황도 이해가 되고 참 네.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대출 규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전세 대출 옥주에서 어떡하냐 걱정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달라졌습니다. 네네. 자, 전세 대출 규제는 그렇게까지는 좀 옥죄지 않겠다라는 정책이 발표됐는데 좀 이 사안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한숨 돌렸죠. 일단 한숨 돌렸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정부의 총량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이제 대출이 재개가 됐는데 조금 달라진 게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가 4억 원이에요. 4억 원인데 기존에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4억 원의 전세에 들어갔는데 3억 대출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나서 이제 5%로 올려주게 됩니다. 5% 올려주게 되면 4억에 5%니까 2천만 원이죠. 예. 4억 2천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기존 같은 경우는 4억 2천에 80%면 3억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3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3,6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증액분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해주긴 해주는데 좀 차이가 났다. 그리고 시점 자체, 대출을 받는 시점 자체도 기존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입주하고요, 잔금하고 3개월 내에 신청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잔금까지 받아야 됩니다. 잔금하고 입주하고 나면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막혔던 전세 대출은 다시 열렸지만 일반 대출 규제는 더 깐깐해졌다는 평가거든요. 네. 그럼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 마음은 다 규제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가계부채라든지 또 전세자금 대출은 집값하고도 또 이게 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싶은데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일단 실수요자, 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들 대통령께서도 피해 없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세는 뺐는데 DSR도 빠졌습니다. DSR에서도 오늘 발표를 보니까 총량 규제에서 빠졌는데 DSR이 뭐냐면 우리 DTI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내 소득에 대비해서 담보대출을 얼마 상환 능력에 따라서 담보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가 DTI인데
DSR은 더 확대 적용해서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담보대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전세자금 대출, 뭐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내가 받은 대출을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존 DTI 같은 경우는 내가 담보대출 받은 것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출 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DSR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첨예한 요소였고요. 갈등의 요소였고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내가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대출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제한이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버리게 되면 신용대출도 안 나올 수도 그렇겠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행히도 전세는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는 싶은데 전세만 빠졌고요. 정부가 다른 대출들은 규제를 합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요. 비주거 시설이죠. 토지, 상가 대출도 올해 말까지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전세는 다행히 빠졌지만 우리 상가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상가 계약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쳐야 되는데 정부가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막아버렸고요. 다른 은행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총량 규제 줄여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준다면 다른 거라도 더 줄여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 먼저 계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초조하고요. 이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은 그런데 내년도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늘 지적하신 대로 내년 가을쯤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되는 매물들로 인해서 이 전세 가격 폭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차단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잠시 풀렸단 말이에요. 잠시인지 계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라고 했다가 다행히 풀어줬는데 마음속에 실수요자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 이거 언제 또 막힐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해서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더 받아보자라는 지금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4억 원이면 80%면은 뭐, 그쵸? 3억 3천, 그쵸? 3억 2천까지 대출을 받았는데 기존에는 필요한 만큼 뭐 2억 원이나 3억까지만 받아도 되는데 지금은 더 받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요. 문제는 내년인데, 자, 지금 전세가 2억이라고 본다면 내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올려주거나 다른 집으로 가게 된다면 전세가 이제 4억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2배 네. 정도.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 분들은 아까 정액분만큼 대출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늘어난 만큼 다 해주느냐? 다는 아니고요. 총 80% 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2억짜리 있던 분이 4억으로 돼버리게 되면 4억에 80%면 3억 2천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2억 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었다라면 결국 대출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요. 정부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이런 이중 가격, 삼중 가격에 해당되는 분들이 현실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 없도록 면밀하게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 주쯤에 이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에는 뭐 DSR 규제가 강화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DSR 규제에서 전세 대출은 빠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DSR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구매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구매 능력을 강화한다. 집을 사야 되는데 물론 뭐 100% 내 돈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내 돈으로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돈 있는 분들. 실제로 제가 많이 봅니다. 돈 있는 분들도 대출 받기를 원합니다. 자금 출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총량을 줄이게 되고요. 강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구매 능력이 떨어지고요. 남는 거는 구매 욕구. 그래도 내가 살 거야 라는 심리가 있으면 그래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최근에 서울이라든지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들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 변곡점 말씀드렸잖아요. 네. 분위기가 미미하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감. 지금 팔아야 되나?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일시적 2주택 있잖아요. 뭐 몇 년 내에, 3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 받는 분들. 상반기 같은 경우는 비과세 받고 파는 것보다 가지고 가자. 더 오를 것 같아라는 심리가 강했는데 최근에는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비과세 받고 지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되고요.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된다면 구매 능력 규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 최근까지는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집값이 계속 올랐던 이유는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구매 욕구 포텐셜이 터진 건데 이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 기대감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바람대로 집값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겨울이랑 내년 봄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좀 안개석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이 이번에도 좀 혼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논란, 전세대출 규제 변화 등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